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는데요. 네. 대선을 이제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사실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과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로 뒤집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파기환송을 선고했는데 오늘 판결 일단 좀 예측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늘 이거 사전에 이제 어느 쪽일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 저희가 예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예언 아닌 예언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파기환송될 거라고 이제 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파기환송을 안 할 거면 이렇게 당겨서 지금 이렇게 선고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기환송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 양당의 평이 지금 완전 극과 극으로 이제 갈리던데요. 특히 민주당의 반응이 전 좀 이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도 그렇고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집권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사법부에 지금 최고 이제 권위가 있는 대법원, 그것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정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 결정, 국민의 판단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집권해서 이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유죄 판결은 다 잘못된 판결이고 다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반응에 저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논평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 뭐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꽤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근데 사실 오늘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관련해 가지고 뭐 대법원에서 너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고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던데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자초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에 해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그 2심 판결 진행될 때 계속 지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법관 기피 신청도 냈고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냈고 그리고 이제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난 거 그거 송달하는데 무려 8차례나 거부를 해서 송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경선 어찌됐건 통과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연 전술을 썼던 거 아닙니까? 지연 전술을 쓴 결과 대법원이 이번에 사실은 시한에 쫓겨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신속 결정에 대해서 마치 대법원이 정책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결과를 좀 예측을 하셨고 정치권에서도 좀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차재원 특임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상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넘어온 지 36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그것도 심리, 그러니까 합의기일을 2번 열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정말 이례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결과가 일단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했는데 유죄로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은요, 사실은 2020년에 똑같은 사건이었던, 물론 그때 당시 피고인도 이재명 후보이긴 합니다만, 당시 그때의 판례 자체가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판정이 어려운 표현은 원칙적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 표명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는데 그거를 불과 5년 만에 이 중요한 시점에 뒤집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결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논란적인
아마 이 지금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법원의 재판은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면한 이 대선 과정에서 예. 결정적인 하나의 표심의 방향을 가르는 그러한 중도한 하나의 정치적인 요소를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완전히 덜어내지 못했거든요. 혹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뭐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은 뭐 국민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뭐 대선 가도에서 아마 흔들림 없이 가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 교체는 없다. 아예 딱 그 선을 자르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은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번의 그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이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은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네.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 결국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집토끼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칠 거예요. 그러나 대선의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 유력 후보가 그러니까 일단 이 선거에 뛸 자격이 없다. 고 지금 일대 이 최고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미칠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도층 영향이 클 걸로 짚어주셨는데 의견 어떠실까요? 네, 중도층이 아마 이번 결정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결정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결정을 이제 앞둔 단계에서 이제 그동안 의구심으로만 있었던 것이 이분들에게는 확신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공방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는 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은 사법부에서 어떻게 결정 내리는가를 두고 보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뭐 실형 선고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더 좀 헷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한마디로 교통 정리를 딱 해줬단 말이에요. 예. 유죄 게다가 중대한 범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뭐 향후에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죄는 확실한 거고 형량도 그렇게 낮게 나올 가능성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미만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직도 유지하고 뭐 피선거권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다. 그거보다는 확실히 높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중도층들도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제가 조금 전에 자업자득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 경선 최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거지로 거의 만들다시피 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벌써 이제 1년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1년 전에 당원 당규 개정해서 워낙은 기소를 하게 되면 당직을 다 두도록 한 그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 이미 그 약간 편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기소 단계에서 뭐 그동안 민주당이 그러했듯이 기소 단계에서 대표직을 그만뒀다 그러면 이번 경선에 아마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편법을 써서 어거지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고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시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불만을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대법원이 투표일 직전에 선고를 내렸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파장이 더 컸겠죠.
그럼 뭐 거의 될 뻔했는데 대법원 때문에 뭐 졌다. 이런 얘기를 그때 가서는 아마 할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사실은 대법원이 나름 배려를 꽤 해준 거다. 그래서 일찍 결정을 가능하면 이제 내려서 선거판에 이제 개입한다라는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 대법원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다. 그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은 또는 이재명 후보는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중도에 계신 분들은 냉철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예.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거 결과가 앞으로 중도층 표심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종의 대선 개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식에 부합한 결과다라면서 특히 예비 후보들 이재명 후보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여야 반응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을 물어볼 텐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벌써 이 재판에 기소당했을 때부터 원래 당직을 그만뒀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정상적이었다면, 그러니까 과거의 정상적인 민주당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미뤄서 이번에 이제 터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부담 역시 이제 다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 상황을 예비해서 다 준비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에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예. 후보 사퇴할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이미 사실은 그 기소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참패하고 지난 대선에 지고 나서도 그 책임론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나간다. 그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중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마 당내에서는 우려가 상당히 제기가 될 겁니다. 예. 어찌됐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고, 아마 오늘 그 대법원 판결로 해서 그동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좀 있었던 것이 좀 빠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특히 중도층, 조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섰던 중도층이 좀 다시 이탈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율이 뭐 거의 정점을 찍고 다시 빠지는 상황으로까지 접어들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지금 좋은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탄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큰 노력하지 않아도 거의 뭐 정권을 좀 이제 재탈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 구도. 예. 그 상황에서 후보 잘못으로 해서 이게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그 큰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 얘기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 또는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차재원 교수께도 여쭤볼게요.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정치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뭐 어거지로 후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거지 재판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민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 훨씬 더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정당하게 다 판결이 났겠죠. 그러나 이 상황 자체를 만든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지금 구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행위를 했던, 그 때문에 지금 파면이 되었고, 그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 국민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유력 야당 후보를 지금 여기에 엄청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재판을 이 아주 법적 절차를 뭐랄까 일종의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간소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대법원발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잖은 국민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중도층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도층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민의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일종의 민심과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예. 장기적으로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마당에서 이 정도의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저히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법부의 지금 판단은 오늘 딱 이까지만 이야기하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그 선거에 이 초점을 맞춰, 예를 들면 경제나 민생의 문제에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후보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전이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안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선 이슈로 갖고 가는 것도 과연 국민의힘한테도 도움이 될 것인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쪽은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상대 후보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시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중도층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오늘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비상계엄 그때부터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난번 이제 탄핵 결정 나올 때는 그러면 그 표현을 썼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관들이 그 재판관들입니다. 그 사법부에서 계속 성장해 오신 분들이에요.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다가 지금 와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동조 세력이다. 자, 그러면 본인들 집권하면 사법부 해체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본인들이 지금 집권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결국 그러면 그 민주당 정권에서는 모든 재판이 인민재판으로 진행될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사법부 그 재판관들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이번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하더라도 표현은 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 헌재 결정 나왔을 때는 왜 그렇게 좋아했냐? 예, 그 지적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판결 결과,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예, 말씀이셨고, 혹시 차 교수께서 또 덧붙이실 말씀이 아니 있으신가요? 뭐 판결 결과는 또 존중할 수밖에 없죠.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다시 지금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서울고등법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지금 피고인이 불만을 품을 때는 제3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사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상당히 비상시국이잖아요. 비상국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재판을 지연했던 지연했던 책임이 사실은 법원에도 있잖아요. 그 법원이 막판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과속에 가까운 일종의 뭐랄까 속도 위반에 가까운 이런 식의 판결을 통해서 이 지금 대선의 판세 자체를 흔드는 상황,
이런 상황 자체가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판단을 이 공당에서는 할 필요가 있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과 갖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예.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그렇지 거라는 않다. 말씀을 그 때문에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오늘까지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걸 좋지만 앞으로는 본질이 이제 대선 경선을 위한 거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경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평론가님께서는 그럼에도 표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좀 들어볼 텐데 이재명 후보가 우선은 중요한 건 국민 뜻이라면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노동자 간담회 또 경청 버스 투어도 시작했는데 이 후보 행보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저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대법원 판결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의 법률 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돌파하는 방법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고 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앞서 이야기했던 경청 투어도 하고 예. 나름대로 민생과 경제에 아마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번 선거가 왜 발생했느냐, 왜 이렇게 조기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분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도 또 강하게 따지겠죠. 지금 오늘 또 공교롭게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다음 바로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직을 사퇴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면 내란 세력들의 집권 연장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꼼수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질타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 거라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로키 전략을 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적극적인 발언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몸을 낮추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앞서 있는 그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전략을 이제 펼쳐왔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대법원 결정으로 해서 당분간은 더 낮게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상당히 좀 격앙돼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로키 전략을 더 낮게 당분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은 조금 전에 서울정부청사에서 나와서 공관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그러니까 조금 전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대국민 담화 장면을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메시지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직 이제 뭐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직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이 예. 이제 직에서부터 이탈을 해야 그때 출마 선언이 제대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았다. 그런데 출마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키워드는 그 위기 극복과 협치 달성 그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평상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말톤 또 또는 어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렇게 좀 톤업이 된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이 조금 전 한덕수 대행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청사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모습, 퇴근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 교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또 예상했던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권한대행의 사직의 변을 들으면서 조금 뭐랄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엄중한 시기잖아요. 엄중한 시기에 지금 또 본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미국발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경제통이고 대미통이라고 한 분이니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직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극단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협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졌던 내란 행위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권의 이 유일한 총리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그때는 왜 이 협치의 길로 가지 않고 극단의 정치를 대통령이 할 때 왜 총리로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나 한덕수가 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과연 이 오늘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물론 내일 뭐 출마 선언을 하면 자신의 뭐 특장점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공당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여당에서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이 정상적인 경선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본인은 정작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종의 뭐랄까요. 좀 특권적인 위치에 서서 다 경선하고 와. 그럼 나하고 단일화 할래? 라는 식의 발상 자체가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 사고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뭐 개인적으로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예. 일단 뭐 한덕수 권한대행 사실은 성공적인 공무원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이제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대선 출마하면서 명성에 많이 손상이 갔죠. 예,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 현실과 많이 달랐고 예.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내부 마찰도 좀 있으면서 좀 명성에 훼손을 입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뭐 비슷한 일을 겪을 것 같아서 과연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낼 만한 그런 내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운명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 눈밖에 나면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저렇게 이제 하실까?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예.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요. 근데 뭐 이미 이제 본인은 이제 오늘 그 소회를 약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뭐 나설 사람은 많이 있죠. 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고 한동안 사실은 국민의힘에 일단 입당을 해서 경선 최종 결정이 된 이제 그 후보하고 다시 이제 토론회 거쳐서 뭐 여론조사 거쳐서 단일화를 할 거다 그런 이제 설이 이제 국민의힘 발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일단 캠프를 따로 구성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조금 다른 결로 가는 게 아닌가. 일단 제3지대에서 좀 규합을 이른바 텐트를 좀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자산으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후보하고 최종 그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이제 접근법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언론 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낙연 지금 이제 그 고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나자고 그런 거로 봐서는 일단은 뭐 이낙연 후보라든가 또 더하기 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3지대에서 먼저 텐트를 구축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대행이 이제 경선엔 참여를 하지 않았고 좀 제3지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뭐 한대행이 이제 내일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구 여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변수죠.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 저희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부분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 한송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범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기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론을 잘만 살리면 충분히 승기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를 위한 정치적 동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아마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정치에 처음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대응책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추경은 이미 다 내용 아시는 거고요. 그 대법원 이번 오늘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뭐 대전제. 그리고 170 의원 전원이 단일 대우로 대응한다. 이 전제하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응의 방식과 수위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그래도 사법부와의 어떤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고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시위 형태의 어떤 그 단체 행동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의총에서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느 쪽으로 수렴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하게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자. 이런 의견부터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근데 이런 의견들이 일견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수렴됩니다. 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의견으로 이해들을 하시고 의총을 정회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의견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마를 이제 내일 선언한다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 출마를 공직자로서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준비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의총 정회라고 하면 언제 다시 재개하나요? 지금 지도부 회의를 전략 회의를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고요.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게 네, 민주당 긴급의원총회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의견을 간단히 전해드리면 파기환송의 170명 전원 단일 대우로 대응하겠다는 의견, 이제 전면전으로 대응하자는 의견, 또 신중히 나서자는 의견 등 다양하게 나왔다고 밝혔는데 평론가님 내용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뭉치자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결선 예. 투표에서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자 하는 게 일단 가장 핵심이고요. 이제 그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하지만 신중하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서로 조합시키기 어려운 단어가 좀 양면적인 단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정하게 대응은 하지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법부를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아마 조금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브리퍼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들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분출된 의견들이 한 갈래로 수렴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그 결론은 그거죠. 사실은 국민 보고 정면 돌파하자는 것인데 그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사법부하고 전면전을 벌이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단호한 결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하고의 싸움 자체는 안 된다. 그런 신중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첫날은 이렇게 극하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부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마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줄을 이룬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걸 아예 법에서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법을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시켜버리면 예. 통과시키고 그러고 다음에 당선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민주당이 거기에서 입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즉 그런 식의 아마 이야기도 지금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그런 식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의 긴급의원총회가 조금 전 진행됐습니다.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 두 분의 평가까지 들어봤고 저희가 연결 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얘기, 또 빅텐트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대행이 나경원 의원이 경선 캠프로 쓰던 곳을 사무실로 차렸거든요. 네. 이게 당장의 단일화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이게 혹시 단일화의 초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 단일화의 초석이보다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그 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고 그 사무실 공간은 아무래도 정치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특히 국회 앞이니까 거기에 지금 뭐 이렇게 빈 공간을 찾다 보니까 마침 모르고 또 생각도 비슷한 뭐 나경원 의원이 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쓰다가
지금 경선에서 낙선했으니까 예. 그걸 갖다 자연스럽게 받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아마 한덕수 그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2단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후보하고 아마 빠른 시기,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월 7일 날 선거 공고물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5월 7일 이전에 끝내자는 입장이지만 아마 한덕수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아마 이 공식 선거 이 지금 후보 등록인 5월 10일까지로 여유를 잡으면서 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일단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이 후보가 되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일단 이 본선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본선 레이스 도중에 새미래의 이낙연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이 단일화를 모셔가는 그러니까 이 투스텝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요. 예. 5개 광역단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500명의 서명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딱 해서 본선에 등록 들어가는 순간 이 선거 비용이 그러니까 대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물론 문제도. 그러니까 일단 무소속으로 만약에 본선에 나갈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조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본인들이 낸 후보가 본선에서 포기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원내 제2당인데 자신들 후보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국고로부터 선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아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재정적 이득이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날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쪽,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이해를 딱 일치해 보면 결국은 후보 등록 전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한 명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예. 저는 최대한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 시점 그리고 경우의 수까지 교수님 짚어주셨는데 평론가님 그런데 어제 열린 국민의힘 마지막 TV 토론대 보면은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이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거든요.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최종 1인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좀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한다는 대전제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방식이라든가 시점은 아마 조금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보에 따라서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곧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도 뭐 참모진들이 있을 텐데 아마 분명히 곧바로 들어가는 걸 말릴 겁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맨몸 하나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일종의 대리사회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내지는 친윤계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별로 원치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모진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 말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뭔가 밖에서 좀 자산을 만들어서 그걸 속된 말로 하자면 정책 미천을 좀 만들어서 들어가고자 할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들 수 있는 미천이 과연 뭐가 있을까? 민주당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면서 국민의힘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전북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또 마침 그 이낙연 지금 이제 전 총리도 나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역시 전북 출신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호남 민심이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안철수 그 국민의당을 굉장히 적극 지지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낙연 그 전 총리하고 빨리 뭔가 합의를 좀 해서 예. 그쪽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민심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굉장히 기간이 짧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예. 오늘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루가 하루 같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정치권의 하루가 요즘은 거의 그 뭐 꽉차 있습니다. 몇 주, 몇 달간에 벌어질 일들이 압축적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지만 심도 있게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는 이제 상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상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종 후보가 자신이 된다면 전당대회 이후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반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약간은 좀 비교적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단일화의 뭐 네. 단계랄까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 혹은 단일화 유무까지 여부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논의는 이제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면 그럴까 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1강으로 어찌됐건 확정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중도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나중에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의 중도 보수 표심의 결집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마음이 벌써 그분들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가버릴 테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방어막을 좀 치고 있는 그런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이제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그 보수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지금부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표심을 오히려 결집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 차이 때문에 이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일단 뭐 이제 그 최종적으로 경선 통과해서 후보자가 되고 나면 그때는 아마 또 좀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예.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응할지 그건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평론가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교수께도 여쭤볼게요. 이제 두 후보가 조금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앞으로 경선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의 그런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대부분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이번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단일화에 대한 정치적 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불리를 누가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단일화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전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이면서 본인 스스로가 김덕수라고 이야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의 생각도 가능해요. 네. 뭐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면 자, 이런 좋은 찬스가 됐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윤보 명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내고 이재명 후보도 퇴출시키자는 것이 유정복 후보가 내세웠던 구호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이 만약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과 내란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만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는 논리가 먹힐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대부분 이 선고가 분명한 거는 이 지금 단일화의 큰 동력은 되겠지만 그것이 김문수, 한동훈 후보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아마 이 단일화가 지금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난 뒤 김문수 후보가 아마 후보가 되고 나면 뭐 김문수 후보는 좀 더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은 뭐 토론 두 번 하고 바로 원샷 경선하자는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물론 뭐 그 캠프의 본부장이라는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보 양보할 리는 없다.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속도는 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는요. 단일화를 이 최종 이 방법론을 놓고도 상당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이낙연 이 세밀의 이 고문과의 통화 과정에서 뭐 나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세밀의 쪽에서 이 단일화의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당명을 교체를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지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당명을 갖고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또 고려할 수는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종의 관계 단절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예. 아마 당명을 바꾸고 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결국은 단일화 이전에 지금 최종 후보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빨리 단일화를 성공시켜서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변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순조롭게 이 합의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두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 빅텐트 얘기도 나오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단 선을 그었고 텐트 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많이 따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고 한동훈 후보가 다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이겨서 예. 그 최종 후보로 본선에 올라올 경우에는 네. 저는 아마 이준석 이 후보 입장에서도 한번 단일화의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열어놓을 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출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인터뷰에 보면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그 후보가 이 상당히 공포보다는 자신은 계엄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분으로 따져볼 때는 한동훈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명분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 이재명으로 뭉치는 것보다 계엄 찬성 세력과 뭉치는 게 더 나쁘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경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어떠십니까? 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찬성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또 내란 그 동조 세력이다, 탄핵 반대 세력이다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몰아붙이는 데는 조금 명분이 딸린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오길 가장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더 선호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단일화에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 고민을 이제 하긴 되겠지만 네. 단일화를 그렇다고 완전 부정하기는 또 완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비슷해지면서 이쪽도 결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길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진 상태에서 본인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향후에 본인 정치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주는 지금 이제 희망하지만 그 지점, 그 순간이 되면 아마 단일화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범보수권 빅텐트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정치권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